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24일 처음 공식 보고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진원지인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초기 감염이 확인됐고, 이어 북미 캐나다와 호주, 남미 브라질까지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변이 검사를 전체 입국한 확진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기로에 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호소했습니다. 또 20%대에 그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추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며 접종 기한은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80%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3.5세로 집계돼 10년 전과 비교해 3.2년 늘었습니다. 남자의 기대 수명이 80.5년, 여자의 기대 수명은 86.5년으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6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일 오전 11시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80%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 기준 279일째, 2차 접종을 시작한 지난 3월 20일 기준으로는 257일째입니다. 추진단은 접종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 접종이 중요하다며 3차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도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국민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단계적 등교 확대 기간에 학교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학생 확진자 역시 늘어났다며 어렵게 시행한 전면 등교가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에 그친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추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해 접종팀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접종하는 등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시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사흘간 재택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합니다. 먼저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적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각 지역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이 충분하게 확보됐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비상연락과 이송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고 있는지와 재택치료자 대상 전담 공무원 지정이나 자가 이탈 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현황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필요한 행정 의료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내 오미크론 감염 첫 사례인 나미비아 30대 남성 외교관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들러 전체 탑승자 가운데 절반 정도 새로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공항에 경유할 당시의 동선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이 비행기에 동승한 70명을 밀접 접촉자로 구분해 이틀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상태로 나리타 공항에 지난 28일 입국한 이후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새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를 입국한 확진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 제한 강화는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신속하게 논의해 조만간 출입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으로 모두 전파됐습니다. 진원지인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는 초기에 감염이 확인됐고 북미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에서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남미 브라질에서도 남아공에서 귀국한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이 보고된 나라는 20개이며 대륙 간 전파에 이어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자국 지역사회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미크론 변이를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유럽의 광범위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2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감염도 이미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The target that we've set ourselves is to offer a booster to everyone eligible by the end of January. 프랑스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1일 코로나19 확진이 5만 명가량으로 주말에는 3차 유행 때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사례도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연합 1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은 40여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오미크론을 보고하기 전부터 이미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안에서 더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각 나라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만 국경을 봉쇄해왔습니다. Any further damage is done on our economies and to the livelihoods of our people. There is no scientific justification whatsoever. 네덜란드의 발표로 오미크론이 언제 어디서 처음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며 세계 각국의 방역 대책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국제여행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로셜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전염병 대유행 내내 해온 것처럼 국제여행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6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비시민권자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이들 8개 나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assess it. I would say that the objective here is not to punish, it is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이어질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whether or not this particular variant is going to result in severe disease. Although some preliminary information from South Africa suggests no unusual symptoms associated with variant, we do not know and it is too early to tell. 파우치 소장은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일정한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행 제한 조치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30일 오미크론 변이 대응 지침에서 여행 제한은 각국이 자국 내 변이 발생 보고를 꺼리게 만들고 역학조사 결과나 바이러스 분석 데이터 공유도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결국 전 세계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해 빠르게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의 사의를 표하고 옳은 일을 한 이들 국가에 다른 나라들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 제한 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56개국에 이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미국 머크사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내에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FDA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제약사 머크 MSD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약의 효능과 위험성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근소한 표차로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vote is 13 yeses, 10 noes, 0 abstentions. 알약 형태의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당초 50%로 알려진 효능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의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비만과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 복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FDA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임신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SD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돼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ou know, when you look at the changes that are seen in Omicron, the changes that are seen are changes that have been seen with other variants that have already been shown to be effective. 이번 권고에 따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어 이제는 국내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지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넘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2단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물론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현행 1단계를 앞으로 4주간 더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조치와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주간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 즉 방역 조치 강화 없이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계절적인 요인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조만간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00명이 정점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더 심각한 부분이고요. 12월 중순이나 아니면 후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결국 전국이 최고 단계인 매우 위험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한다고 밝혔지만 사적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방역 패스만 확대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같은 경우에는 방역 강화 조치가 아니라 핵심은 백신 접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청소년을 포함해서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근데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18세 이상의 성인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 우려 등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높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성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11세 미만은 아직 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방역 조치 강화 없이 백신 접종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연예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통 젊은 층에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감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파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두가 추가 접종을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은 필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그 논문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시의 예방 효과가 88%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나머지 12%, 즉 100명 중에 12명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에도 감염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감염병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중 100% 예방 효과를 보이는 백신은 없거든요. 예. 물론 개인마다 항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예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는 더 상승하고 유지 기간도 늘어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개인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2차 접종 완료 때보다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더 나아가서 추가 접종을 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자,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이상 재택치료를 하려면 가족 같은 이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성인 동거인의 감염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택치료라고 하는 게 그 한 거주 공간에서 환자와 동거인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역 수칙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집안이라고 하는 그 생활 공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안에는 별도의 음압시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환자와 같이 있는 동거인의 감염 우려는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하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자녀가 감염자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 수칙을 덜 지킬 가능성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재택치료 그 대상자가 한 1만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재택치료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재 유행 규모로 볼 때 최대 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 재택치료 대상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명 수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가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이 재택치료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택치료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짚어주셨는데, 자, 국내 방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추정으로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1월 9일 날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에 남아공에서 WHO에 처음 보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물론 최근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먼저 확진이 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유럽 지역에서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도 빠르게 크게 확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델타가 우세종인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전파력이 델타보다 높지 않다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몇 배 강하냐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조금 더 쌓여야지만 앞으로 델타보다 몇 배 정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WHO에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하기도 전에 이미 네덜란드에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 내에서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대할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아공 11월 9일 날 보츠와나에서 최초 발견이 됐고 11월 24일 날 남아공이 WHO에 처음 보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유럽에서 확진 사례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럽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고 당시의 그 시간대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 그 기간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국내에 오미크론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어찌됐든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 네. 그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아프리카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확대됐다라고 하면 유럽 지역에서 입국하는 즉 유럽뿐만 아니라 이 오미크론이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기존 백신으로는 또 오미크론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백신 제조사에 따라서 지금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엔테크 CEO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중증 전환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증 전환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중증 전환을 정말로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더나 CEO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존 백신들은 델타 변이만큼
오미크론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백신 회피 능력이 있는지는 앞서 감염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와 더불어서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나와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2, 3주 정도 후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보다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2, 3주 정도 지난 후에는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채권 매입 축소,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모든 주요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출현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연준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통해 11월과 12월에 한해 채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의 규모를 월 1,200억 달러에서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다고 밝혔습니다. But it's also the case that price increases have spread much more broadly in the recent few months across the economy, and I think the risk of higher inflation has increased. 파월 의장은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언급은 내년 이후에는 월 150억 달러보다 더 많이 매입 규모를 축소해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로 이는 곧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급등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0월 월간 수출액 500억 달러에 진입한 지 8년 만에 월간 6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13개 주력 수출 품목에서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로 자동차 부품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11월 수입액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43.6% 증가한 573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30억 9천만 달러 흑자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0년 전보다 3년 넘게 늘어난 83.5세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대 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뒤 해마다 전년 대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1년 전보다 0.2년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3.2년 올라갔습니다. 물 위에 뜬 상태로 빠르게 운행하는 선박, 일명 날아다니는 배를 위그선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150m까지 오를 수 있는 위그선이 국내 기술로 상용화돼 이제는 해외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프로펠러에 날개까지 단 비행기처럼 생긴 배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항해합니다. 수면을 스치듯 날아 어느새 150m 상공까지 날아오릅니다. 사람을 8명까지 태우는 선박은
바다 위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국내 중소업체가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든 위그선입니다. 위그선은 저고도 비행과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B타입 위그선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성능이 우수한 위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그선은 빠르게 이착륙할 수 있어 해상 순찰이나 인명구조 등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국내 공장을 방문해 위그선 성능과 기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Indonesia sangat memerlukan peralatan ini untuk kepentingan keamanan, untuk kepentingan rescue, dan untuk kepentingan kelancaran hubungan antara pulau ke pulau. 수면 150m 높이까지 날 수 있는 위그선 상용화 기술은 국가 핵심 연구 분야로 유럽과 중동 국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위그선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시장에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트위터가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트위터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누구든지 동의 없이 올라온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를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트위터 글도 공익 목적이나 공적 토론을 위해 공유된 것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미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소 게시를 금지했지만 남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개인의 신원을 노출시킬 목적으로 콘텐츠를 악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민간과 지역, 과학기술인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문화 혁신 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차관은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과학기술소통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과학기술문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국 과학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소통 얼라이언스는 과학기술인이 주도해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개량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특징 등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대략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접근이 어렵고 민감한 조직이라서 치료제 개발도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신생아의 뇌질환은 치료제가 사실상 없는 실정인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생아 뇌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메디노의 주경민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제나 사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요. 회사 명칭인 메디노, 어떤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가요? 네, 저희 메디노는 메디컬 이노베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의 경우 대부분 질환에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의미, 그리고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선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잘 담겨 있는 듯한 회사명인 것 같은데요. 자, 메디노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특별히 이 신경계 질환에 주목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4년 동안 박사학위 과정을 받으면서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중추신경계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들었던 고민은 중추신경계는 한번 망가지고 나면 재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
네. 질병을 앓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고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신경조직이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신경조직의 재생을 위해서는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서 이 부분에 특화된 기술을 연구하고, 제 연구와 메디노의 방향은 신경계 질환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이 탯줄에서 채취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허혈성 뇌병증과 이 미수가 뇌출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들 질병은 어떤 질병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제 개발 현황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만사가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신생아 질환이고, 미수가 뇌실내 출혈은 미수가의 경우 뇌혈관의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뇌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예. 두 질환 모두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가져와서 뇌성마비 등의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청각이 소실되거나 시각이 소실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특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만사가 사망 원인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질환이고요. 예. 이 질환이 생길 것이라는 의학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신생아의 약 0.5% 정도에서 발생하지만 태아의 체온을 낮추는 저체온 치료만이 적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실내 출혈의 경우에는 0.5kg 미만의 극초미수가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이 질환의 경우 치료법은 출혈로 인한 뇌압을 낮추기 위해 뇌 안의 뇌촉색을 복강으로 흘리는 수술적 치료법이 유일하지만 그런 수술은 0.5kg 미만의 극소미수가에게 관련 시술을 할 수가 없어서 질병이 있더라도 더 성장할 때까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버텨야 되는 실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물리적인 치료법 외에 다른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된 바가 없어서 저희 메디노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전된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또 어떤 그 직접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성규 기자가 척수 손상과 허혈성 뇌병증 치료 효과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왔습니다. 취재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척수 손상을 유발한 쥐에게 그 개발 중인 신경세포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하셨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떤 걸 지금 보여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쥐에다가 척수 손상을 일으키면 뒷다리를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쥐에다가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던 뒷다리가 보시는 것처럼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원리로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신경줄기세포를 이제 쥐에다 이식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줄기세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조직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인자들을 방출함으로써 죽어가고 있는 세포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주변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 신경줄기세포가 이제 신경이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성인이 뇌수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나오는 수술 조직으로부터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신경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뇌 손상의 일종인 허혈성 뇌병증을 일으킨 쥐에게 이 탯줄류의 줄기세포를 투여했더니 이제 호전됐다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쥐가 이렇게 허혈성 뇌병증이 생기면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병변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기세포와 스롬빈을 처리한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줄기세포를 치료한 경우에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지만 스롬빈을 처리해서 치료를 해보면 그 병변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롬빈을 처리한 줄기세포가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이제 그 치료에서는 그 스롬빈이라는 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스롬빈이 어떤 물질이며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건가요? 네, 이 스롬빈은 사실은 그 사람의 피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뇌 조직하고 만나지가 않는데
핏줄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뇌 조직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서는 이제 스럼빈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 스럼빈을 미리 줄기세포에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줄기세포는 병을 미리 경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프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밍을 거친 줄기세포는 그 효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스럼빈을 처리한 이 그 퇴출 줄기세포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이 스럼빈을 처리하는 기술은 저희가 세계 처음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특허는 저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메디노가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메디노는 두 개의 물질, 성체 신경줄기세포와 퇴출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4가지 적응증, 석수 손상과 뇌졸중은 성체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저산소성 화혈성 뇌병증과 뇌실내 출혈은 퇴출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성인의 경우에는 한번 뇌 조직이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뛰어난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와 비교해서 신경줄기세포는 원래가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는 신경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신경조직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생아의 뇌 조직은 성인보다 발달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 뇌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뇌 조직의 재생보다는 뇌 조직의 2차 손상의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2차 손상은 면역 반응 등을 통해 신경세포가 추가로 사멸하는 기전을 통해서 발생하는데요. 퇴출 유래 줄기세포의 스럼빈을 처리하면 면역 반응이나 신경세포의 사멸을 방지하는 여러 인자의 발현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트럼빈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트럼빈을 처리한 세포는 훨씬 뛰어난 치료 효능을 보이게 되는데 메디노는 이러한 치료 효능을 강한 퇴출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이잖아요.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중추신경계 질환은 너무 다양해서 세포 치료제만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야 되고 병이 생기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세포를 배양해서 투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게 됩니다. 또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은 신경조직 자체가 신경세포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신경줄기세포를 투여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조직을 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경줄기세포가 가지지 못하는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세포가 아닌 세포 부산물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료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가 가지지 못한 기능을 치료 유전자를 통해서 새롭게 전달해 줌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를 지속해서 개발함으로써 메디노는 치료 가능한 질환을 넓히고 치료 효능을 계속 높이고자 합니다. 예, 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정말 꿈 같은 상황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자, 바이오 벤처 창업을 경험하신 이제 기업가로서 이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제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결국 바이오 벤처 창업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창업에 기반이 되는 과학 의학 연구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과학적 발견에 우선 매진하는 과학자들이 늘어야 되고 예. 이들이 좋은 과학적 발견을 할 경우에 기술 이전이나 창업으로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유행을 타듯이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질환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가 육성되고 그들이 자신만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적극적인 투자와 또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 좋은 치료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노 주경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12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김철홍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빛과 초음파를 활용해 환자 증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차세대 의료 영상 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술을 마신다면 위암이나 대장암 등 소화기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40세 이상 성인 1,00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음주를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소화기암 발생 위험이 1.3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많은 양을 마시면 소화기암 발생 위험이 1.15배까지 커졌지만 그 이상 증가하진 않았다며 음주량보다는 음주 빈도가 암 위험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 시간이 길수록 흡연이나 과음 등 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공동연구팀은 근로자 6천여 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사람은 더 적게 일하는 사람보다 흡연 가능성이 21%, 과음 가능성이 12%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할 가능성은 20% 낮았고 일평균 수면 시간은 2.8% 짧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질병의 원인인 나쁜 생활 습관이 근로시간과 연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장시간 근로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포에 빛을 쬐어 뇌 기능은 물론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IBS 이창준 단장과 카이스트 허원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신경세포에 빛 자극을 줘 뇌기능 활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물질 분비를 직접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에 빛을 가하면 세포 속 특정 단백질들이 엉겨붙으면서 신경 전달물질 분비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동물 실험에 적용한 결과 기억과 감정, 행동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뇌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세포에 적용될 수 있어 뇌전증이나 근육 경련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과학 학술지 뉴런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역사회에 이미 유입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